오늘은 전기공사와 준공청소, 그 다음에 건물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공정별로 설명이 거의 끝났어요. 이제 전기공사가 돼서 집에 전기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이제 건물이 완공 단계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내년 2월에 이제 검단에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이미 건축 허가는 받아놓은 상태고요. 내년 2월에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혹시 지으려고 계획을 잡으신 분이나 계획을 잡은 분들께서는 미리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많은 도움을 드려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공정, 예를 들어서 돌 공사를 한다든지 타일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배 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공사들 할 때는 자재를 먼저 선택을 하죠. 자재를 먼저 결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죠. 이제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외부 자재를 석재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제 자재를 먼저 결정했죠.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공 방법, 돌을 그냥 시공을 하면 되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돌을 보면은 기존의 건물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600에 450강 돌을 붙여요. 이 돌을 600이 가로로 가게 붙이는 돌이 있고 450을 세로로 오게 이제 이렇게 붙이는 건물이 있는데, 또 어떤 건물은 돌을 세워서 붙이는 방법, 돌을 세워서 붙였을 때와 눕혀서 붙였을 때 건물이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전에 한번 타일 공사를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욕실에 타일을 붙일 때, 예를 들어 200에 400각짜리 욕실에 타일을 붙인다 그러면은 옆으로 뉘는 게 600으로 붙이게 되면은 욕실 공간이 좁지만은 좀 시각적으로 넓게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세로로 붙이는 방법이 있고, 이 세로로 붙이는 것은 600짜리가 이렇게 세워져서 붙여지는 방식이에요. 이거 시공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공정은 자재를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을 찾아가는 방식인데, 전등 공사를 제가 마지막에 영상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유일하게 전등만 반대예요. 제 나름대로 동영상을 찍더라도 좀 강한 이미지가 남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등 공사를 가장 마지막에 제가 이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전등 공사만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전기 공사는 등을 마지막에 등을 다 붙이는 공사요. 이거는 시공 방법을 먼저 결정을 하셔야 돼요. 시공 방법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재를 선정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등은 이제 전등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설명을 제가 드린다 그랬어요. 전등 공사는 하나는 기본적인 등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펜던트 등이 있고 그래요. 이게 펜던트 등이라는 것은 벽에 부착을 하거나 아니면은 건물 외부에다가 부착을 하는 것을 보통 우리가 펜던트라 그래요. 그리고 거실 같은 데나 방에 붙이는 이 등 공사가 있는데, 요즘에는 다 LED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등을 빼고는 거의 99%가 LED로 지금 이제 부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실, 방, 주방에 붙이는 등은 식탁등 빼고요. 이 등은 가장 스탠다드 등을 고르세요. 가장 기본적인 등을 고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LED는 수명이 보통 최소 2년 이상 간다고는 하는데, 공장에서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뭐 불량이 있거나 뭐 하다 보니까 등이 중간에 이게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공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다행히 그 똑같은 동일한 모델이 있어주면은 괜찮은데, 이 모델이 수시로 바뀌어요. 등 디자인이 다 바뀌는데, 이왕 처음에 시공을 할 때 동일한 세트로 거실과 방과 주방 등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중간에 등이 하나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등 디자인이 단종이 됐을 경우에 별도의 등을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처음에 고를 때 디자인이 특별한 것을 고를 경우에는 그 등이 단종이 됐을 때 그 디자인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등을 고를 때에는 가장 스탠다드 무난한 등을 고르시라. 그 다음에 이제 식탁 등을 포함한 벽등, 그 다음에 외벽에다가 붙이는 등, 펜던트라고 그랬죠. 이 등은 얼마든지 개인 성향대로 고르십시오. 이것은
세트로 구입을 한 게 아니고 등이 각자 그 용도에 맞게, 예를 들어서 식탁등을 고른다 그러면 식탁의 용도에 맞춰서 그 등 따로 고르고, 그 다음에 욕실에는 욕실 벽등 같은 데나 뭐 거실에 포인트 등을 단다든지 이런 거는 그 위치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 구매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펜던트 등을 마음대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등이 나와가면 다음에 담화만 교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디자인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게 등을 고르실 때는 제 설명을 참조해서 꼭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전기 등은 시공 방법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재를 결정을 하시라 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을 짓다 보면은 일조권의 차이가 있어요. 일조권을 받는 건물은 층고가 조금 낮고, 일조권을 받지 않는 건물은 층고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따라 가지고 등이 노출등을 달 거냐 매입등을 달 거냐를 많이 고민을 해요, 건축업자들이 집을 지을 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일조권을 받는 건물에서는 건물주한테 설명을 드려요. 고가 낮다 보니까 단 5cm라도 시각적으로 높게 보이기 위해서 매입등으로 가자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매입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노출등으로 갈 것이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먼저 결정이 된 다음에, 그래서 시공 방법이죠. 이게 시공 방법이 결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등을 고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매입등으로 거실은 들어가야 되면은 거실 위치에다가 어떻게 위치를 잡아서 어떤 등으로, 어떤 규모의 등으로 매입을 할 것이냐를 먼저 건물주하고 시공자가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야 수장 공사를 할 때, 내장 목수 공사를 할 때 등 위치를 미리미리 따놓는단 말이에요. 아마 건축을 어느 업자하고 하든 건축업자가 아마 수장 공사를 시작을 하면은 등을 아마 고르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골라놔야 돼요, 그 시점에서는. 그래야 등 위치랄지 이런 게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서 내장 목수가 일을 마무리를 하고 가면은 거기에다가 선을 미리미리 빼놔야죠. 그 다음에 전등을 사가지고 오면은 전기업자가 그 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계획이 없이 해놓으면은 내장 공사 해놓고 다시 또 다 뜯어내고 전기선 다시 위치 바꾸고 이런 번거로운 공사가 되고 집이 깔끔하게 공사가 안 되겠죠. 뭐 집은 엉망으로 해놓고 마지막에 갖고는 도배로 가지고 딱 가려버리는 방식으로 일을 그렇게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왕이면은 내 집을 지을 때 도배지 뒤에 감춰져 있는 부분도 깔끔하게 이 정리가 되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축주분께서도 이런 상식을 알고 계셔야, 그리고 그러다가 건축업자가 미리 챙기지 못하면은 우리 이 내장 목수가 들어오면 이 시점에서는 기구에 대해서 전등 같은 거 이런 거 다 골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하세요. 제안을 하시면 지금 골라야 됩니다라고 건축업자도 건축주의 말을 수용을 해 주겠죠. 자기가 미리 못 챙겼지만.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면은 매입등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노출등으로 갈 것이냐, 이거를 시공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등을 골라라. 왜? 등이라는 게 매입등이 있고 노출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거실에다가 중앙등을 하나 달고 옆으로는 뺑돌려 이제 우물정자를 파서 간접등을 넣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또 많이 안 하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은 우물정자를 파지 않고 천정을 일자로 쭉 만들어서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서 매입으로 해서 7.5인치 LED 등으로 매입으로 해서 원형 매입으로 딱 넣으니까 또 분위기도 좋아요. 그 등도 굳이 옛날처럼 그 중앙등을 이렇게 달지 않고 원형으로 해서 매입등으로 많이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벽 쪽이나 이런 데다가 간접 조명을 넣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집은 굉장히 세련되게 보여요.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짓는 과정에서 건축업자하고 상의하고, 아니면은 건축주분들께서 자기가 원하는 등의 어떠한 그 배열 방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얼마든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건축업자는 거의 뭐 100% 수용을 해 줄 겁니다. 전등 공사에 대해서는 뭐 크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많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공 방법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등을 고르는 방식이 있다. 그것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건물이 이제 준공을 받기 위해서 준공 청소를 하죠. 준공 청소를 하는 업자가 있고 준공 청소를 하지 않는 업자가 있고 이 두 가지예요. 준공 청소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예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시공업자가 대충 청소해서 준공 검사를 받는 방식이 있고 아예 준공 청소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깔끔하게 아예 이사만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청소를 해놓는 업자가 있고 그런데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해요. 저는 항시 이제 준공 청소 업체를 불러가지고 이사를 들어오실 분들이 바로 이사를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어떤 그 이제 청소를 이제 해주고 가는데 요즘엔 굉장히 그 준공 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새집 증후군에 대한 그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시죠. 뭐 세를 얻은 세입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그게 새집 증후군이라 그러죠. 새집 증후군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건축 자재들이 전부 다 필름을 많이 입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재 자체에서 나는 그 냄새가 상당해요. 그리고 또 피부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굉장히 환기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약품으로 가지고 처리한다, 어쩐다, 저쩐다 이러는데 그 약품에 대해서는 제가 증명된 자료가 없다 보니까 크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준공 청소를 할 때 그 건물주분들께서 뭐 약품 처리를 원하시면은 그것은 별도로 준공 청소 업자한테 부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건축주한테 통보를 해줘요. 저희 몇 일 정도에 준공 청소 들어갑니다라고. 그러면 준공 청소 이제 업체한테 어떤 새집 증후군이랄지 이런 냄새가 좀 덜 나게끔 약품 처리가 있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또 전문 준공 청소 업체다 보니까 새집 증후군에 대해서 조금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방법을 뭐 요구를 하든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청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러나 새집 증후군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다 요즘에. 준공청소 업체한테 그것 한 번 정도는 건물주들이 그것은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상가주택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집에 싱크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손을 보는 데 있어서 그걸 그냥 고치는 동네 철물점 업체한테 그냥 이거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 교체해 주세요 어쩌세요. 그러나 상가주택은 이제 규모가 달라져요. 상가주택이라는 규모는 5가구가 모여 사는 집합 건물이에요. 검다는 5가구로 허가를 줬으니까요. 그 다음에 1층 상가가 또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1층 상가를 제외한 가구 수만 5가구가 모여 사는 집합 건물인데 세를 놓다 보면은 세입자 분들의 성향이 각자가 다 다르세요. 어떤 분은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내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는 주거 공간을 굉장히 잘 관리를 하시면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건물에 대해서 노화가 좀 빨리 진행이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건물을 계속 손을 보면서 세입자가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깨끗이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뭐가 문제가 있나 수도꼭지에 문제가 있나 아니면 싱크대에 문제가 있나 전기 스위치에 문제가 있나 등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거를 건물 주인이 상세하게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욕실 장에 문제가 있나 없잖아. 그동안에 세를 놓으신 건물주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체크하신 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바로바로 그 다음 세입자를 위해서 다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 건물을 자꾸 손을 봐가면서 이렇게 보수를 해가면서 사용을 해야 오래 쓰잖아요. 근데 그 업무 자체를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건물 관리 회사입니다. 근데 건물 관리를 하는 회사는 건물을 짓고 있는 업자의 버금가는 실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업체에다가 건물을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엘리베이터 검사는 어떻게 되고 이런 절차를 쭉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건물 관리를 맡길 때 단순하게 그냥 청소만 하는 업체, 청소만 그냥 잘해주면 돼. 아니면 내가 관리하면 돼. 어차피 세입자들이 건물 관리비 내게 돼 있는데 용역 업체에다가 맡기는데 청소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지 마시고 건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상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 맡기시라.